반갑습니다.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김창옥 지음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인데요. 김창옥님은 아주 유명한 강사님으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힐링 그리고 용기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이번에는 강의가 아닌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책은 김창옥님의 이 질문으로 시작돼요. 삶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읽어보니까요. 정말 저의 어떤 힘든 마음에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따뜻한 용기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좋은 선택으로 포근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꼭 낭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김창옥님의 삶의 방식에 대한 따뜻한 제안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마음이 깨지지 않기 위해 한창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러 다닐 때 여주에서 옹기를 파는 가게를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온 옹기 수백 개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옹기들을 보는 순간 마치 운명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바쁘기만 했던 나의 마음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 째깍 느려졌습니다. 허기진 마음이 배부르게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양팔 한가득 벌려 안아야 겨우 품에 담을 수 있는 커다랗고 무거운 옹기 하나를 골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언가 담을 것이 있다거나 필요해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옹기를 제 방 안에 가만히 두었습니다. 며칠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옹기 안에 물을 채우고 금붕어 몇 마리를 구에 넣어두었습니다. 67마리 금붕어는 옹기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늦은 밤일 때가 허다했고 지방에 다녀오는 날이면 새벽 한두 시에 귀가하는 것은 예산일이었습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끌고 집에 돌아와 저는 꼭 그 옹기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저 좋았습니다. 바라보는 그것이 저에겐 쉼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방문을 열어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옹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 하루 일과의 마무리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옹기라는 물건이 들어온 후 제주에서 화산토로 직접 옹기를 구워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흙을 푸고 흙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흙으로 옹기를 굽는 노동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흙을 반죽하고 몰래를 돌려 모양을 만들고 가마에 넣을 장작을 패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겪어보며 우리 인간의 삶과 옹기가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옹기를 가마에 넣기 전에 말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마에 넣지 않고 일주일 정도 잘 말려서 넣습니다. 그런데 겉은 잘 마르는데 속은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전구를 하나 공기 안에 넣어둡니다. 빛의 따뜻함으로 안쪽도 골고루 말리는 것이죠. 그래 비로소 섭씨 1000도가 넘는 뜨거운 가마 안에 넣고 구울 수 있게 됩니다. 습기를 머물고 있는 온기를 바로 가마에 넣으면 강한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또는 금이 가거나 아예 녹아버립니다. 우리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가마 속 뜨거운 불빛처럼 때때로 마음이 나를 태워 없애버릴 것만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고통, 가난, 훈련, 시련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돈을 벌고, 힘들게 관계를 유지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삶의 고단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단단한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단련시켜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처, 열등감, 삐뚤어진 마음, 우울,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 등 온갖 습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강한 불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깨지고 찢기고 터지고 맙니다. 습한 마음을 볕 좋은 양지에서 잘 말리지 않으면 이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똑같은 온도의 불꽃 안에서도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온기가 깨지는 또 다른 이유는 당연하게도 불이 너무 센 경우입니다. 온기가 견딜 수 있는 온도를 넘어설 때입니다. 밖에서 가마 안을 들여다보면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다. 5개 정도의 작은 진흙을 통에 꽂아 놓고 진흙이 하나씩 쓰러지면 가마가 몇 도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어느 선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어느 선까지 괜찮은지 내 한계선을 알아야 합니다. 일을 하고 목표를 세워 도전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안전한 상태와 위험한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두고 중간중간 나의 한계선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 척 방치하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깨지거나 관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기가 깨지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진 온기를 가마에서 서둘러 빼내면 외부와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온기가 깨지고 맙니다. 가마의 불이 꺼졌다 해도 700도, 300도, 100도, 50도 이렇게 차차 온도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가마 안에 온기를 두고 2, 3일 정도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너무 뜨거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얼른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슬픔, 절망, 어려움,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준비한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거나 버려놓은 일이 잘 되지 않거나 관계 속에서 생채기를 입거나 직장 안에서 위기가 찾아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서서히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잘 나가는 다른 업종으로 갑자기 노선을 변경하거나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돌입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과연 상황이 나아질까요? 당장 나아지고 치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힘겨운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스스로를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열기가 휘몰아치는 가마를 박차고 나오기 전에 잠시 기다려보세요. 나를 둘러싼 열기가 차차 사그라들기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더 튼튼하고 견고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흙에 축축한 습기가 많을 때, 가마속 온도가 너무 높을 때, 갑자기 뜨거운 온기를 온도차가 많이 나는 세상 밖으로 꺼낼 때 정성과 시간 들여 만든 결과물이 깨져버립니다. 그간의 노력이 모두 없던 일이 되는 것 같아 허무해집니다. 하지만 깨진 온기가 그저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진 온기를 곱게 가루로 만들어 다시 흙에 섞으면 더 찰진 흙이 됩니다. 더 단단한 온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살면서 한 번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번도 찢어지지 않는 마음이 과연 있을까요? 강한 열기에 깨지고 찢어져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모든 과정이 더덥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때의 몸과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흙을 골라 정성껏 온기를 빚어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좀 더 괜찮은 온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진짜 이유. 사람은 충전이 필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잠을 자는 시간일 수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출근하면서 한 잔 마시고, 점심 먹고 한 잔 마시고, 퇴근 전에 또 한 잔을 마시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커피를 마시는 행위와 시간이 곧 충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생기는 카페들과 그곳에서 커피의 향과 맛을 찾는 사람들. 그런 커피를 저는 최근에서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왜 커피를 마시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업무 미팅을 할 때나 지인을 만날 때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다들 한마디씩 물으며 궁금해합니다. 카페인이 안 받는 체질이냐, 커피 맛을 모르느냐, 속이 안 좋으냐.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름의 핑계를 대거나 화제를 돌리며 넘겼는데 최근에는 정말 나는 왜 커피를 마시지 않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이렇다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어릴 적부터 저에게 커피는 술이나 담배같이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커피, 프리마, 설탕을 꺼내 밥숟가락으로 푹 퍼서 대충 그릇에 담아 뜨거운 물에 붓고 휘휘 저어 마시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먹고 싶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펄쩍 뛰며 애기들이 커피 마시면 머리 나빠진다. 머리에 피가 말라불어 하셨죠. 아, 커피는 나쁜 거구나. 나중에 커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구나. 그것이 제가 만난 커피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하고 나서 더 생각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단 어린 시절 생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일까?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다일까? 아니었습니다. 번개처럼 알미 찾아왔습니다. 커피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는 여유로운 시간을 어색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색해하고 낯설어하고 두려워한 것은 커피를 마시며 생기는 잠깐의 여유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커피를 마십니다. 몽롱한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또는 몰아신 숨을 잠시 고르려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여유에 인색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숨을 참으며 또 참으며 숨을 내쉬는 시간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일, 직장 생활을 하는 일, 인간관계를 맺는 일을 하며 인내도 해야 하고 평정심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자기만의 여유, 자기만의 여백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잔의 커피나 차를 마시며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자기만의 숨을 쉬고 여유를 찾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나만의 숨을 내쉬는 시간을 의식적으로라도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숨을 계속해서 참다 보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번에 폭발적인 힘으로 팡 터지게 됩니다. 아주 값나가는 물건을 사게 될 수도 있고 음식을 과하게 먹을 수도, 때로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 번에 강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원합니다. 반면 중간중간 자신만의 커피를 찾은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이 이완됩니다. 커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마시는 음료만이 아니라 한 잔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편안하게 자신의 숨을 쉬고 삶의 틈을 찾는 것. 자동차로 치면 충격 완화 장치가 매우 좋은 것이지요. 그런 차는 잘 닦인 도로를 달릴 때는 물론이고 비포장 도로도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잘 닦인 길만 갈 수는 없으니까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건너며 새로운 풍경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장소나 사람 또는 어떠한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깊은 숨을 내려놓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해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우선 자신의 다독의 여유를 챙길 줄 압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숨이 턱 끝에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숨이 다 차기 전에 나만의 커피를 찾으시길 추천합니다. 배터리도 완전히 방전되고 충전을 하면 성능이 빠르게 떨어진다고 하죠. 방전이 되지 않았을 때 30%, 40% 남았을 때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는 팁입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 지쳐버렸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숨을 쉬려고 하면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나아가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여유를 가지려는 시간 역시 필요합니다. 삶의 틈 사이사이 여러분만의 커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면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수선화라는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봄이 되면 섬 전체가 수선화로 노랗게 물듭니다. 집집마다 지붕도 노랗게 칠해두어 수선화가 만개하면 고요한 작은 섬은 노랗고 환한 빛으로 가득하고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이지요.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피어난 노란 꽃들이 참 좋습니다. 봄이 되면 한번 찾아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도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니고 누군가 일부러 찾는 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수천만 송의 수선화가 피어있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단 한 분 할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번잡한 도시 생활을 접고 선도로 터전을 옮긴 복순이 할머니는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마당과 근처 굴목에 수선화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른 봄에 피어나는 수선화가 섬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은 선도를 수선화의 섬으로 만들기로 합심합니다. 섬마을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 전체에 수선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번지고 번져서 섬 전체에 가득해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선화 꽃 축제가 열리고 수선화 구근을 판매하면서 섬 전체에 활기가 넘치게 된 거죠.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던 선도가 노란 수선화의 섬으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실까요? 주민분들은 섬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꽃을 보고 바다 산책을 하고 혹은 자전거를 탑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쉬는 사람들, 간단한 점심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참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섬 곳곳에 노란 벤치가 놓여 있는데 그곳에 적힌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꽃으로 대해준 당신에게 고맙다.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수선화 몇 송이를 정성스레 키우고 섬 전체를 꽃으로 가꿔낸 마음이 섬에 가득했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복순 할머니의 정성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섬 주민들도 그 마음을 곱게 받아 또 다른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마음속에 꽃을 아름답게 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광객들의 마음까지 합쳐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꽃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 안에 꽃이 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나치던 꽃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너무 예쁘지 않아? 라고 감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꽃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자신이 아는 것이 보이고,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의 실마만 보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리의 차들만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시선에는 중요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나요? 선도에 피어있는 수선화의 종류만 90여 종이라고 합니다. 수선화라고 이름 불리는 꽃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꽃들은 또 얼마나 다양할까요? 세상에 온갖 다양한 꽃이 있는 것처럼 온갖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꽃밭 저 꽃밭 많이 기웃거려 보십시오.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향도 맡아보고 만져도 보고 함께 시간도 보내다 보면 네 안에 필 줄 몰랐던 꽃이 어느새 만발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의 꽃들을 하나둘씩 잘 가꾸다 보면 언젠가 그 꽃을 보러 하나둘 사람들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작은 마당에 수선화를 심었던 복순 할머니의 정성이 온 섬을 물들여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요. 삶이 의무로만 가득해져 버렸다면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할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돈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이 벌어야 하고 물건은 사도 사도 또 사고 싶고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일어납니다. 이 일만 마무리되면 쉬어야지. 이 일만 마무리되면 미뤄둔 병원에 가야지. 이 일만 마무리되면 내가 진짜로 하고 싶던 그 일 시작해야지.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해야 할 것을 챙겨 해야 합니다.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쉬어야 하고 병원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유도 부려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6입니다. 첫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번 일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고 그러다 보면 둘째가 군대를 가서 허리를 다치고 둘째가 허리가 좀 낫는다 싶으면 갑자기 큰 사위가 죽고 아이고 어떡하냐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어떡하냐 하다 보면 넷째 딸 내외가 작은 교회를 개척한다고 고생을 시작하고 이놈의 문제라는 녀석은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해도 또 생기고 일은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쉬겠다 생각하지 말고 일이 완전히 끝나면 뭘 하겠다 계획하지 말고 문제가 있고 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내가 좋아서 어딘가를 가본 적이 있나요? 내가 좋아서 누군가를 만난 적은 언제였나요? 최근에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있나요?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처럼 가야만 해서 가고 해야만 해서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이라서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삶이 온통 그것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무로만 가득해져 버린 삶에 대해서 말이죠. 가야 할 곳만 가고 해야 할 일만 하고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난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의 질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적응해버립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기분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그런 삶에 몸과 마음에 길들여져 인생이 원래 다 그렇지 뭐 해버립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은 보상을 원합니다. 내 영혼에 머무를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시간을 의무에만 몽땅 써버린 우리는 가장 빠른 보상을 위해 물건을 사들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너무 손쉽게 찰나의 만족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필요 이상의 물건을 계속 삽니다. 예쁜 옷을 샀지만 예쁜 옷을 입고 만날 사람이 없고 멋진 신발을 샀는데 멋진 신발을 신고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물건을 샀습니다. 신발장을 열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신발 모으기로 바쁜 스케줄에 보상을 받았거든요. 역사와 족보가 있는 신발들, 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신발들로 신발장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발장을 열어봤는데 한 가지 생각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외로웠을까? 그동안 제 시간을 전부 돈 버는 일로 채워두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끝도 없이 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강연을 20년간 해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한 일이면 쉬워질 법도 한데 매번 힘에 부칩니다. 강연은 극도의 정신노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 앞에 300명이 앉아있다면 그 300명의 교집합을 강연 내내 찾습니다. 준비와 현장은 다릅니다.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어떤 말을 할지 머리를 쉴 새 없이 굴립니다.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물론 행복한 순간도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즐겁지 않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오지는 못했겠지요. 하루에 3번, 4번 강연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똑같은 강연을 하고 그렇게 강연을 하는 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제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매니저가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도요.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강연으로 더 이상 말 자체를 하기 싫으니 입을 닫고 관계를 닫고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저처럼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버리면 영영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노인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삶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이제 좀 행복하셔도 괜찮습니다. 행복을 너무 낯설어 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꼭 시간을 사세요.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지요. 일을 하고 노력해서 번 돈으로 시간을 사세요. 그리고 그걸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숭고하고 대견한 일입니다. 시간을 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쓰십시오. 저는 이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을, 그 다짐의 순간들을 강연을 통해, 책을 통해 작은 장작 하나로 사람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김창옥도 이런 고민을 하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에도 있네. 나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네 라고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다짐과 노력도 장작 하나가 되겠지요. 장작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타닥타닥 잘 타오르는 모닥불이 될 것입니다. 장작이 하나면 작은 바람 한 줄기에도 금방 사그러지지만 여러 개가 함께 있으면 서로의 열기에 의해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이 활활 타오릅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에는 그만큼 큰 의지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작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간 당신에게. 해녀 삼촌들에 따라서 물질을 해보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제주에서 알고 지내던 해남 형에게 1:1 물질 수업을 받았습니다. 겨우 30분 정도 들어갔다 나오는 수준이지만 엄청난 체력 소모가 발생합니다. 온몸에 근육통이 찾아오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지요. 그녀가 바닷속으로 입수하는 것을 숨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숨기는 자세도 불안정하고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귀도 너무 아팠습니다. 수심이 깊어 귀가 꽉 막히면 코와 입을 막고 귀를 뚫는 이퀄라이징이라는 압력 평형 연습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쉽게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속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저도 모르게 태왁과 돌을 꽉 붙잡고만 있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아프다고 해남 형에게 엄살을 부렸더니 형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창호가, 네가 살아남으려고 태왁을 너무 세게 잡아서 그래. 태왁은 물질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채취한 해산물을 보관할 수도 있고 바다에서 이동을 편하게 해주며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죠. 물 위에 떠있는 형광 주황색의 태왁을 발견하면 해녀가 작업하고 있다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늘 땅을 딛고 걷다가 바다에 들어가면 저 같은 초보는 우선 발이 닿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에 당황합니다. 3m, 5m 점점 깊어질수록 공포가 찾아옵니다. 팔다리를 허우적대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으로 태왁을 세게 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더 꽉 끌어안게 되는 것이지요. 모르는 새에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물속에 있을 땐 잘 알지 못합니다. 물 밖에 나왔을 때 지친 몸을 보고 깨닫게 되죠. 힘을 많이 주고 있었구나. 우리는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내가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지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초보 해남이 하는 실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실수는 물을 먹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할 때 바닷물을 먹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애를 쓰지요. 물을 안 먹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두 가지를 함께 먹게 됩니다. 바로 물과 겁. 차라리 물 좀 먹어버리겠어 하고 마음 먹으면 오히려 물질이 수월해집니다. 바닷물 좀 먹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입속에 들어오는 물이 좀 짜고 힘들어도 먹어버리겠다는 각오를 하면 적어도 겁을 먹지는 않습니다. 바다에서 겁을 먹기 시작하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태왁이나 돌을 힘껏 붙잡습니다. 물질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겁을 먹고 삶에서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나 인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정된 직장이나 가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무모한 욕심과 요행을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망망대해에서 살아남기 위한 삶의 태왁이 있습니다. 태왁이 우리 인생을 잘 흘러가게 만들기도 하고 쉼을 주기도 하고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태왁에 몸을 잘 맡기면 이곳저곳 흘러가며 수확물을 얻게 되겠죠. 하지만 삶의 태왁을 너무 꽉 움켜쥐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 금방 기운이 빠지고 삶이 아파옵니다. 손에 끼고 있던 장갑도 잃어버리고 중요한 도구도 놓치게 되지요. 삶으로 치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연습해 보세요. 물 먹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생각하며 몸에 힘을 조금 빼보는 연습. 꽉 쥔 손을 풀어 편하게 태왁을 잡고 가끔씩 그 위에서 잠시 쉬다 보면 물 밖에 나와도 탈진하며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태왁 하나 쥐고 헤엄치는 저에게 너무 꽉 잡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해남 형의 말은 뜻밖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한 번에 잘 되진 않아도 조금씩 괜찮아집니다. 당신을 너무 꽉 잡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꽉 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꽉 붙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하지 말아요. 어느 날 아버지 손 한쪽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손에 왜 이렇게 피멍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아버지가 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눈을 바라보며 입모양을 크게 하며 말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입모양을 크게 해야 그나마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지팡이를 짚으세요, 지팡이. 어머니는 소용없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팡이를 짚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다리가 이제 성치 않아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지팡이를 안 짚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지팡이를 안 짚으시는지 물었더니 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피해서 안 짚는단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지팡이를 짚는 것이 창피해서 안 짚다니. 아, 그놈의 자존심. 살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누군가와 틀어지고 다투게 되는 것도,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자존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고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생기면 자존심은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힘들다고 잘 표현하지 않고 센 척하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지. 말한다고 달라지나?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며 냉소적으로 삶을 대합니다. 힘들면 힘없는 다리로 계속 걷지 마시고 지팡이를 활짝 짚으십시오.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딘가 부러지고 다친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힘을 주면 잘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넘어졌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 가만히 넘어진 채로 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 더 다친 곳은 없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살펴주세요. 곁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가와 도와줄 것이고,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손을 짚고 갖고 있는 가방이나 물건 같은 것을 디디고 일어나면 됩니다. 사람 사는 이치가 다 비슷합니다. 외국에 스승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는 삶은 상당히 괜찮은 삶입니다. 스승은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알고 싶은 마음, 나아지고 싶은 마음,
그때 스승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책으로든 영상으로든 일상의 깨달음으로든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다면 안타깝게 자존심 때문에 지팡이를 짚지 않다가 더 큰 위험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팡이도 짚고 허리 보호대도 차고 보행기에 의지하십시오. 저도 강연을 할 때 허리 보호대를 종종 차고 무대에 오릅니다. 허리 보호대는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걸 왜 합니까? 의사가 이렇게 답하더군요. 이걸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해야 낫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허리가 아프고 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취하면 안 되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구부려도 안 되고 삐뚤어진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허리 보호대를 하고 있으면 안 좋은 동작과 자세를 취하려 할 때 불편해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예 막아주지요. 어쩌면 한 권의 책, 한 편의 강연은 허리 보호대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는다고 강연을 듣는다고 삶이 극적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낫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을 자꾸 만나다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머리에서 탁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것입니다. 허리 보호대처럼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듭니다. 힘들 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도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디 안다는 것은 몸이 경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알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안다 라는 것을 들어봤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 그 얘기 알아. 이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삶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그 알을 자기 삶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알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대로 살다 보면 안으로든 밖으로든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김창옥 지음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삶의 방식과 관련해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너무 힘이 들어간 당신에게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든 잘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에 뭐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나? 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낭독을 통해서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갔구나. 힘이 들어가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고 경직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없게 되잖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말이죠. 딱 그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결국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여유는 결국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요. 여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입술을 꽉 깨물면서 힘이 들어간 삶이 아닌 힘을 좀 빼고 여유를 찾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모든 일들이 더 잘 풀리지 않을까요? 네. 금성책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포근한 밤 되세요.